네, 안녕하세요. 파리 촌노입니다. 고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고갱만은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갱도 고호와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았죠. 고갱은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예요. 근데 그때 당시 고갱이 태어나기 전에 그 나폴레옹 3세라 나폴레옹 황제,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이 남동생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어리버리 있다가 나폴레옹 몰락하죠. 나폴레옹 뭐 워털루에서 지고 어쩌고 이러면서 유배 가서 죽고 막 다 몰락하고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이 조카가 그 정치판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권력을 잡아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우연히 권력을 잡는데, 그때 이제 그 나폴레옹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나폴레옹이 결국 권력을 잡고 황제까지 되면서 아버지가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고갱을 막 이제 출산했을 때죠. 어머니는 페루 여자예요. 그래서 고갱이 얼굴 보면 굉장히 좀 동양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죠. 어머니가 페루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처갓집으로 페루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이제 페루로 가다가 배 위에서 아버지는 급성으로 전염병에 걸리면서 죽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갓난쟁이 고갱하고 둘이 페루를 갔다가 좀 정리가 되고 진정이 되고 어머니가 다시 고갱을 데리고 파리로 이제 오죠. 파리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 그 시절에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가 혼자 애를 키운다는 거는 파리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도 교육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학비가 없는 이 기독교 학교, 성당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는 기독학교에 이제 보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릴 때 그런 막 신앙의 교육을 크게 받아요. 그 학교에서 막 새벽에 막 애들 깨워가지고 막 성경 읽히고 막 기도시키고 막 이런 막 그런 교육을 시켰던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갱의 작품 속에는 많은 성경에 관련된 이런 작품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대 때는 배를 탑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까지 막 돌아다니죠. 전 세계를 도는데, 그때 당시 이제 남태평양 쪽에 프랑스의 이제 식민지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그 타히티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가면서, 어릴 때 그때까지만 해도 타히티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때 너무나 원시적인 그 타히티를 어린 10대 때의 고갱이 쫙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볼 때 정말 지상 낙원 같았어요. 아,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타히티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부에서 타히티로 막 사람들을 보낼 때 고갱이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 이제 가죠. 근데 갔을 때는 너무 변해버린 타히티의 모습을 보고 막 실망도 하고, 점점 더 깊은 밀림 속으로 옛날의 모습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고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10대 때 원양어선 타고 이러고 이제 다시 와서 파리에서 이제 그 증권 중개 회사에서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해요. 증권 중개업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좀 월급쟁이, 월급도 받고 이러면서 풍요로운, 덴마크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고 막 잘 살죠. 잘 살다가 주말 되면은 이제 막 이렇게 그 아마추어 화가로서 그림 학교에 가서 이제 그림도 배우고 뭐 이러면서 기본적인 이제 그림들을 막 이렇게 배우다가 증권 파동이 나면서 회사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고갱이 이제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한 번도 그림을 정식적으로 그려본 적도 없으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화가가 돼요. 그래서 돈도 못 버는 남편, 애 셋이나 딸렸는데 덴마크 여자가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고갱 혼자서 파리에서 주로 이제 뭐 고갱이 피사로에게 많이 배우죠. 피사로의 정식 제자로 들어가서 피사로의 화방에서 먹고 자고 뭐 이렇게 밑에 있는 해주면서 그림 배우고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 후기인상파로 분류되는 이 세 명, 고갱, 고호, 세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성질이 지랄 맞다라는 거죠. 그 성질이 그렇게 지랄 맞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 봐주지 않는 자기만의 그림을 끝까지 그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타협적이고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랬으면 절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격이 지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갱의 이런 와일드하고 과격한 이런 이 성격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드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가 자체가 드가죠. 성질 들어온 애드가, 못된 드가, 뭐 이런 그런 비슷한 그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드가 둘 앞에다가 막 성질 들어온 걸 집어넣어가지고 드가 자체가 굉장히 성질이 고약한 걸로 유명한데 드가의 눈에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드가풍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피사로에게 가면서 이제 더 이제 다른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고 자기만의 이제 독특한 종합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고갱은 너무나 어려웠죠. 늦게서 이제 그림을 시작했고 그 그림도 뭐 전혀 팔리지 않는 뭐 이상한 그림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런 그림을 누가 봤겠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뭐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고호의 그림 천지를 받고 고호에게 가면 그 더러운 성질만 좀 참으면 태호가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는 살고 그림은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갱이 좋다,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간다고 했다가 또 그 더러운 성질을 참아낼 수 있을까? 못 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몇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호는 다른 놈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고갱만 오면 된다. 왜냐면 고갱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남다다운 이런 성격과 자기와 비슷한 이런 처지와 고갱의 과감한 이런 색깔, 그림들을 고가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놈들 올 필요 없이 고갱만 오면 된다. 고갱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 화가의 방. 그래서 자기 그 사는 그 조그만 방을 이제 그리는 거죠. 거기 이제 뭐 베개도 2개, 의자도 2개, 뭐 이렇게 수건도 2개, 막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막 걸어놓고 곧 시작할 고갱과 둘의 시간을 이렇게 미리 막 꿈꾸면서 이렇게 막 그려놓은 그런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그리고 막 별이 빛나는 밤. 그래서 막 고갱을 기다리면서 가을밤에 그 막 이 아를레에 흐르는 롱강변에 이렇게 쫙 걸으면서 그 강물에 이렇게 어른거리는 건너편에 그 불빛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그 그림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고호 그림의 가장 완성체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호의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터치도 그렇지만 특히 색깔에 있어서 파란색 코발트와 노란 이 황금빛깔이 보색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화려한 색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 이 코발트 빛깔은 이 몽마르트에서 만든 색깔이에요. 그리고 노란 이 황금빛은 아를리에서 완성 만들어낸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2개의 색깔이 가장 멋지게 조화를 이루면서 완성된 곳이 아를레. 특히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쨌거나 그런 그림들은 그리는데 10월 달에 1988년 10월 달에 고갱이 드디어 아를레에 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성질들은 둘이가 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겠어요. 맨날 싸우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 그림이 그림이냐 네 그림이 그림이냐 막 난리 나게 싸우고 또 둘이 뭐 화해해서 같이 그림 그리러 나갔다가 그 술집 가서 술 먹고 놀고 뭐 이러는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결국에 이제 고갱이 나가 떨어지죠. 도대체 너라면 더 이상 못 살겠다. 1888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파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집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고갱이 집을 딱 나오고 나서 고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불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갱이 오기 전까지 너무나 외로움에 떨었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예술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너무나 좋아했던 어떤 미술학자들은 그러죠. 고호가 고갱을 동성애 쪽으로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 친구 고갱이 떠난다 그러면 자기 못 살겠다는. 그래서 막 그 고갱을 잡으러 가요.
상상이 고호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도 품에 이렇게 면도칼을 품고 다녔다 그래요. 그 면도칼까지 막 꺼내가지고 막 애가 막 이렇게 뛰어가니까 고경이 막 역으로 가는데 뒤에 막 한 놈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걸 보니까 막 애가 막 눈이 까지부져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면도칼을 들고 막 미친놈이 하나 뛰어오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결국 고경을 잡지 못하고 고호가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막 너무나 낙담하고 너무 이제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자기 귀를 자르는 사건이 바로 그날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귀를 자르고 수건으로 대충 뚱뚱 감고 그 잘린 귀를 신문지에 뚫뚫 말아가지고 평소에 자주 가던 그 창녀 있어 라쉘이라고 하는 창녀에게 잘 좀 보관해 달라고 갖다 줍니다. 그 라쉘은 피 묻은 신문지에 뭐가 들는지 모르고 이 인간이 뭘 이렇게 갖고 왔나, 돼지고기라도 한 건 끊어왔나 이렇게 하고 열어봤더니 사람 귀가 잘려있는, 사람 살점이 이렇게 기절하죠. 옆에 있는 동료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이제 고호의 집을 이렇게 찾아갔더니 애가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뭐 엎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깨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시키고 어떻게 된 건지 조서를 쓰고 집에 돌려보내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미친놈하고 이제 못 살겠다는 거죠. 추방을 시키든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라. 매일 술 먹고 싸우고 자기 귀까지 잘랐다는 얘기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를르에 가면은 오텔디우라고 유명한 그 병원이 하나 있죠. 종합병원. 거기에 이제 정신과에 이제 치료를 시켜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의 초상화도 이렇게 고호가 그려줘요. 자기가 살면서 가장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병을 치료하다가 좀 나았나 싶어서 퇴원을 시키면 또 막 그림 그리다가 물감을 빨아먹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잡혀오고 그 자꾸 이제 발작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호가 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정신줄 나버리면 이 좋아하는 그림도 못 그리고 나는 못 산다. 퇴원기 편지를 씁니다. 정식적인 정신병원에 나를 입원시켜달라. 좀 치료를 받게 해달라. 그래서 태호가 형을 데리고 아를르에서 북쪽으로 한 30분 정도 차를 몰고 이렇게 가면은 생레미드 포방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중세 시골 마을인데 우리에게는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태어났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생레미드 포방스 그 마을 바깥 오기에 여기 옛날 12세기 수도원으로 쓰던 곳을 19세기에 의사가 이제 그 수도원을 사들이면서 그 건물 전체를 이제 병원으로,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곳이 있어요. 그때는 뭐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은 정신병원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막 이렇게 가면 막 비명소리도 들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거기에 방을 2개를 이제 얻어주죠. 하나는 이 발작이 오고 했을 때 치료받는 치료실, 하나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 뭐 이렇게 2개를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많은 작품을 그려요. 아일리스, 붓꽃이라는 아주 거기에서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 2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하늘에 이렇게 쫙 이게 달이 이렇게 있고 별이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막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사이프러스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는 밤의 동네 마을이 조용하게, 그러니까 마을은 고요한데 밤 하늘은 막 난리가 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 별이 터지는 환상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빛나는 밤 2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어쨌거나 그런 그림.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이 다 올리브 밭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들을 그리는 모습들.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많이 1년 동안 그리는데,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는데, 점점 이제 막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이 막 정신병원에서 막 그런 병자들하고 같이 있고 그러면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면서 처음에는 그 태양을 찾아서 이제 남쪽 아를르로 간단 말이죠. 그 뭐 엄청난 태양.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중해 쪽은 1년에 300일이 계속 해가 내려쬐는 날씨예요. 매일 해가 떠 있으니까 이 고호는 북쪽 네덜란드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는 매일 흐리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추운 지역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매일
해가 내려지는, 그래서 저 태양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태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북쪽으로 좀 데려다 달라. 못 살겠다. 그래서 착한 태호가 또 형을 데리고 파리로 가요. 태호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은 나는 나의 삶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의 예수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통 속에 있다가 태호 분양께서 이렇게 죽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37의 생을 마감을 했다라는